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언어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재무제표가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무제표는 가장 컴팩트하게 기업의 실질적인 활동들을 숫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또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어떤 보고서도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가 완벽하게 기업 실질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성에 있어서의 기본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발생주의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사실 돈이 회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라서 현금이 오간 것만 기록을 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라든가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될 때는 핵심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돈이 들어오든 아니든 이익을 계상을 한다라는 발생주의의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정을 깔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에 100억 원의 공장이 잡혀 있다면 이 공장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간다라는 가정하에 가치를 재무제표에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공장을 처분을 하거나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는 계속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장에 대해서는 매각가액 빼기 관련 부대 비용을 한 순자산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즉 계속 기업일 때는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지만 청산 기업의 경우는 순자산 가치에 의한 가치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준으로 기장이 될 수 있다. 금액 자체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 보고서 나온 것들을 보시면 감사 의견에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의견을 거절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회계 감사가 봤을 때 이 기업이 내년에 존속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내년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주재무제표는 연결 기준이죠. 연결 대상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연결 재무제표 부분에서 이렇게 대상을 연결해야 됩니다라는 연결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연결 대상에서 빠지겠죠. 그래서 그런 들어가야 되는지 빠지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중요한 기업이 누락되거나 의미 없는 기업이 기준에 단순히 일치한다는 이유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든다면 지분을 1% 갖고 있는 회사, 2% 갖고 있는 회사, 3% 갖고 있는 회사 하고 쭉쭉쭉 해서 100% 갖고 있는 회사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 기준의 연결 기준에 따라서 하는 허들이 딱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30%라든가 그러면 30%하고 지분 29%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30% 마이너스 한 주예요. 그래서 30%가 안 되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런 개별 실체라는 기업 실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보수적으로 뭐 예를 들어 1% 지분 갖고 있는 회사까지 포함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에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되고 또 재무제표 작성 결과가 원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의미 없는 정보들이 잔뜩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 실체의 가정을 깔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모습을 왜곡시키려면 기업 실체의 가정을 깨버리면
그런 그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질을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알기 어렵게 만들려면 합병 분할 같은 걸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기업 실체를 그 연속성상에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지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체의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을 깔고 있습니다. 오늘 한 작업이 내일 계속 그 기업이 계속 그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딱 맞춰서 끝나는 업무들은 기업의 경우 거의 없어요. 아주 우연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그러면 기간별 보고를 하나도 안 할 거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계적으로 두고 마감 작업을 합니다. 마감을 한다는 얘기는 추정치를 반영을 하고 거기서 중간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걸 통상 결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기간별 보고의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통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기간별 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것만 그 반영될 할 수 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면 특허냈던 특허권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iOS라든가 뭐 macOS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겠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픈해서 갖고 있는데 안드로이드의 가치가 그 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화폐 단위로 측정되지 못하는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의 영업권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 그 화폐 단위 측정이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화폐 단위의 측정 결과는 과거 발생된 것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감사보고서에 있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거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 확정된 것만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추정치와 측정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감사 보고서에 그 내용, 그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추정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를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감가상각 내용 연수가 기업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자산이라 유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A 기업은 감가상각 기간을 내용 연수를 5년으로 잡는데 다른 어느 기업은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를 2년으로 잡고 있다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원가에 배분되는 금액 자체가 동일한 자산임에도, 유사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반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추정액 및 측정치의 효과가 재무제표의 그 외형을 왜곡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 비교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기업 내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썼기 때문에 기업 내 전년 대비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적합성과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실체의 가정을 깨버리면 재무제표의 그 이해가 쉽지 않다라는 내지는 보여주고 싶은 대로 나눠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재무 분식에 대한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매출이 급증하고 매출 채권이 급증하고 재고자산이 급감을 하면 재무제표의 분식을 의심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외부 감사인을 두고 있는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를 외부 감사인으로 두고 있는 재무제표의 경우는
그러한 분식이라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봐서 증빙자료를 점검하기 때문에 거기서 걸리면 감사범위 제한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들의 재무분식은 외부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외부 감사 법인임을 생각하면 재무분식의 이야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합병 분할을 통해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을 깨버리면 왜곡되는 재무제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한 처리는 합법적이고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재무분식보다 훨씬 용이하고 불법이 아닌데 왜 재무분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합병 분할을 해서 기업을 나눠 가져가 버리거나 해서 숫자를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외환위기 때 이후에 글로벌 그룹사였던 모 그룹에서 부도나기 직전에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국내 기업 A가 있어요. 얘는 실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자꾸 차입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안 좋아요. 그 당시에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A기업에서는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해외 기업 B에다가 출자를 해요. 1,000억. 이 해외 기업 B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뭐 케이만 군도 이런 데 있는 조세피난처에 두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죠. 종이만 있는 회사입니다. 가서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 명함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고 거기에다가 1,000억을 출자를 해요. 당연히 국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이 회사는 다시 해외 C 펀드, 일종의 뮤추얼 펀드라든가 이런 사모펀드에다가 출자를 해버려요. 수익증권 투자를 쫙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해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글로벌 IB인 뭐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나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이런 글로벌 IB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에서 뭐를 하느냐? A 기업으로 A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출자를 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 외환위기 직후라서 굉장히 외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내 기업 A에서는 대대적으로 신문에다 홍보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으로부터 뭐 얼마를 해외 투자 유치를 했다 이러면서 하죠. 그랬을 때 기장되어 재무제표 상태표에 나타나는 걸 보면 지분 출자를 했기 때문에 대변에 차변에는 투자 유가증권 자산이 들어간 바고 반면 투자 유치가 들어왔죠. 자본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단 한 푼도 들어온 게 없어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재무상태표는 유가증권이 늘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해외 투자 유치를 했다 이러면서 홍보도 잔뜩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결국은 실질상은 어떠냐? 해외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데 돈 들어갔죠. 수수료 냈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운용 수수료를 지불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만 나간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자본금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1,000억이 늘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신을 타낼 수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3개 정도면 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펀드를 7개를 돌려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쫓아가도 할아버지까지 쫓아가지는 못하거든요. 할아버지 이상을 쫓아가지 못하거든요.
회계사들이 이것만 쫓아다니다가 날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아버지 정도까지 쫓아다니기 때문에 요거를 3단계가 아니라 뭐 한 7단계 해버리면 전혀, 그것도 섞어서 7단계 이러면 전혀 그 실질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탈루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옛날에 어느 그 종교단체에서 해외 지점에 지점에 그 외화를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국내은행에 갔더니 현재 외환위기라서 외화 송금이 제한이 된다 그래가지고 외화를 송금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내 그 종교재단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내 기반 지점을 두고 있는 해외 은행에 가서 요거 어떻게 처리할 수 없나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저희한테 1,000억만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예금해서 찾지 말아주세요.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000억을 맡겼어요. 그 당시 이자율이 12% 이런 때입니다. 저축예금 들면 12% 나올 때예요. 근데 보통 예금을 들었기 때문에 1%입니다. 1%. 그럼 11%의 차액에 해당되는 자금을 그 해외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고 지점에다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데 은행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딱 차액에 해당되는 11%에 해당되는 거에 그 차액에 해당되는 것들에서 수수료를 뺀 만큼만 수익이 넘어가도록 파생상품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해외 지점에서는 파생상품 이익이 발생하면서 돈이 들어와요. 자, 이거를 감독 당국에서 캐치를 딱 했어요. 그래서 국내 그 기업에 가서 왜 여기다가 국내 종교재단에 가서 왜 돈이 안 되는데 저기 보통 예금에다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해서 은행에다가 넣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뭐 돈을 따로 빼간 것도 아니고 왜 그걸 문제를 삼으시죠? 할 말이 없었죠. 해외 은행, 국내 지점을 둔 해외 은행에 가서 왜 이거를 더 좋은 금리를 안 하고 금리 낮은 보통 예금에다가 입금을 취급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돈 벌어야죠 라고 은행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해외 지점하고는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파생상품 손실이 나는 이러한 거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익 날 줄 알았는데 손실이 나더라고요. 할 말 없죠. 종교재단 해외 지점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잘 알지도 못하시는 종교재단에서 파생상품을 해서 이익을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요즘 본점에서 돈이 안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어서 파생상품 투자를 했어요. 라고 하니까 각각 나눠보니까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감독당국에서 한 일은 파생상품에 대한 손실관리가 미흡하다라고 기관 경고 때리고 끝났어요. 그래서 해외은행 국내 지점은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갔죠. 기관 경고를.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무제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점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추정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고 과거 발생한 거래만을 하고 있고 화폐 단위로 측정한다는 그 한계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공시에서 우량건설사인 현대건설을 한번 볼까요?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는 현대건설이 굉장히 우량한 겁니다. 조회를 해서 사업보고서를 열어서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재무제표에서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부채 파트에 차입금 내역을 보시겠어요? 보시면 단기 차입금 830억, 유동성 장기 부채도 장기 차입금 중에서 유동성으로 한 해 안에 갚아야 될 부분으로 돌아온 거죠. 만기 도래한 거죠. 그래서 4,400억. 그래서 한 5천원 한 200억 정도의 단기 차입금을 가지고 있죠. 사채 장기 차입금 오면 사채 1조, 장기 차입금 1조 2천억에서 한 1조 2천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합이 1조 7,200억 정도의 차입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실한 편이에요.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도. 전체 자산, 예? 여기 보시면 부채와 자본 총계 20조에서 한 1조 한 7천억 200억 정도의 차입금이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석사항에서 약정사항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우리가 한 1조 7,200억 정도의 부채를 그 차입금을 생각을 했는데 약정사항에 보시면 7조 원짜리를 지급보증을 하고 있대요. 이 지급보증은 실패를 했을 때 이 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액을 정확하게 사고가 발생을 해야지만이 다음 해에 채권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죠. 발생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7조 2천억 정도를 지급 보증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부담이 얹혀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PF 강원랜드 때문에 모 지사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 7조 그 PF 우발 채무에 관련해서 실행한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약 2조 원 정도, 뭐 얼추 뭐 2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금액 정도, 1조 한 5천억 되나요? 뭐 대충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 금액 정도가 여기에 PF 우발 채무로서 남아 있거든요. 이거 채권 발행 안 되면 고스란히 다 이거 현대건설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라고 보면 여기 7조 2천억에 약 1조 원 정도 해서 뭐 대략적 1조라고 치죠. 그러면 8조 2천억을 부담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실제 차입금으로 1조 7천억이 있었고 8조 2천억이 붙었으니 거의 한 10조가 원 가까이가 채무 부담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10조 원의 채무 부담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자산을 딱 해서 보시면 20조에서 10조 원 정도의 부담을 딱 끌어안고 있는 거죠. 만약에 채권 시장이 제대로 안 되거나 건설 시장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회사는 순식간에 앉아가지고 10조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보면 현대건설이라는 대단히 우량한 건설사고 다른 건설사보다 굉장히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현대건설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채무 부담을 우발로서 담고 있는 거죠. 우발로서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에 단순 재무비를 내버리면 마치 너무 우량하게 나오는 것처럼 왜곡되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러한 우발채무 약정사항의 규모가 각 건설사마다 전혀 다릅니다. 액수가. 좀 심한 데는 자금을 못 끌어가지고 그룹사에서 유상증자를 지원할 정도, 유상증자를 각각 객줄여서 지원할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거에 비하면 현대건설은 대단히 우월한 편이다, 탁월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무 부담이 높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상 반영을 다 못 시킨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보여드렸던 과거 발생된 거래만을 반영하고 있다. 미래에 예상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제표상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재무제표의 한계와 함께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와 이런 기업 분석하는 전문가와 일반인들하고의 그 감사보고, 연결감사보고서 같은 감사보고서를 보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전문가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있어서 비전문가의 경우는 되게 어떤 식으로 보냐면 여기 쫙 넘겨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봐서 막 내용을 살펴봅니다. 매출액이 얼마, 영업이익이 얼마 발생하고 당기순이익이 났나 아닌가, 주당순이익이 얼마나 났나 이렇게 쫙 보는데
전문가의 경우는 이거부터 보지 않습니다. 일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봐요. 감사의견에서 이 감사보고서가 적절한지 아닌지, 여기 보면 연결재무상태표와 양보고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환원표를 한국채택국제기준사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적정이란 얘기죠. 한국채택국제기준에 따라서 적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입수한 감사 증거를 비교 검토를 했더니 충분하고 적합하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즉 샘플링에서 근거 자료를 검사해 본 결과 이상치가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이죠.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표기가 됐을 거예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감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바로 의견 거절입니다. 그 얘기는 그 회사는 감사 보고서를 믿을 수가 없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즉 부도가 발생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감사 의견 거절이 됐기 때문에 시장 퇴출이 되면서 휴지가 되는 거죠.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의견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더불어서 이런 일상적인 감사 보고서 말고도 기업에 따라서는 주석사항에도 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여기 안에 그 내용들을 더 다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내용이 많다는 얘기는 우발채무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들의 그 할 얘기들이 많다는 얘기들을 여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느냐? 아닙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보셨던 우발채무 약정사항을 살펴봐가지고 재무제표상 반영되지 않은 부담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이 금액을 먼저 봐요. 요 금액을 파악을 해둔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거를 안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감사 보고서를 볼 때는 감사 의견, 그 다음에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실질을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를 열어서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왔나, 그 다음에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기를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무제표하고 반응하고의 관계는 어떤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이 우발채무 부분에서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방배 5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 이게 제대로 될지 아닐지는 현대건설이나 알 수 있지 여기 가서 방문해서 직접 보아도 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왜 이거 직접 가서 방문해서 보기 전에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를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데를 다 방문해서 볼 수 있냐 이거죠. 부가자료를 받지 않고서는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판단을 내린다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설업처럼 이렇게 우발채무 부담이 큰 데는 상당히 잘 알지 않으면 대단히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재무제표상의 그런 약점들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는 아무리 봐도 실질상의 임상 단계 1상에 들어갔다는 게 2상을 보장하지 못하고 2상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3상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실적만 가지고는 그 기업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요.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보지 않으면 재무제표는 해주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것들을 그 한계점을 명확하게 알고 그걸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지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는 독선과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